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장대비를 쏟아붓던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앞으로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산사태 우려 등으로 1,100여 명이 대피했고 주택이나 차량 침수 등 피해가 400여 건 접수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미국 대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잠시 뒤 현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라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도 하차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최초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앞서 필요한 조건으로 언급한 노동시장 과열 완화의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산사태 우려 등으로 11개 시도에서 1,157명이 대피를 했고 이 가운데 366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이나 차량 침수, 공사장 토사 유출 등 사유시설 피해가 476건이 접수가 됐고 도로 유실이나 토사 유출 등 공공시설 피해도 360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로가 잠기고 토사가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시청자들이 YTN에 보내온 현장 모습을 신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타리 너머 물결이 일렁거리는 모습이 마치 강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래 공원이 있는 곳입니다. 머리만 빼꼼히 내민 수풀과 울타리가 평소 모습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천변 자전거 도로에 흙탕물이 넘쳐 흐릅니다. 빠르게 흐르는 하천 모습에 평소의 여유로운 산책로 모습은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에 차량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승용차 절반 정도까지 물이 들어찼는데 근처를 지나던 버스 바닥에도 흙탕물이 흥건합니다. 인근 다른 도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승용차들이 마치 물에 둥둥 떠다니듯 주행합니다. 물이 더 차면 자칫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운산터널 근처입니다. 역시 흙탕물이 가득한 도로 옆 언덕에서 물이 콸콸 솟구칩니다. 도로로 쏟아지는 흙탕물을 피해 차들이 서행하는 모습입니다. 도로변 언덕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흙더미와 돌덩이가 쏟아져 차선을 가로막았는데 중장비를 동원해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거기가 다 무너져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한쪽을 다 덮어가지고 그 밑에 혹시 뭐 차량 피해는 없는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지역이 옆으로 계속 굉장히 가팔라서 이틀 연속 쏟아진 빗줄기에 미처 수습할 틈도 없이 잠기고 무너지고 또다시 수마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에 17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폭우로 시장과 주택 등이 물에 잠기고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가고 물건들이 점점 물 위로 떠오릅니다. 상인들은 입구를 모래주머니로 막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연신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충남 당진에 17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도심에 있는 전통시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삽시간 내막 올라오는 건데 막 감당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막 우리네 물건이 막 보시다시피 전부 떠가지고 끈 갖다 매고 잡아 매고 뭐 일분 떠내려가고. 흙탕물이 빠지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성한 게 없습니다. 팔아야 할 물건들은 물에 젖었고 전기가 끊겨 새우와 물고기 등 수백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물이요 막 삽시간에 들어왔어요. 삽시간에 막 파도 쳤어요. 파도 냉각기 뭐 다 나갔어. 전기 저기 물 먹어갖고.
불어난 하천물이 무서운 기세로 흘러갑니다. 범람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인근 학교 2곳이 물에 잠겨 학생 약 2,000명이 고립됐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치원 운동장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주차된 차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많은 비로 제방 일부가 유실됐고 아랫마을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주택 여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저수지 물을 수문을 열어놨어요. 열어놓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는데 밑에가 차 있어가지고 그 물이 자꾸 역류를 된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대 얕은 데로 물이 넘은 거예요. 서산과 당진, 아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산사태 등으로 10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농경지 곳곳도 흙탕물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한편 강원 영서 지역에는 이틀 동안 400mm나 되는 많은 비가 내려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북한강 수계댐은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을 더 열고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새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폭포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북한강 상류 춘천댐이 수문을 추가로 열었습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전날 수문 2개에서 5개를 더 연 겁니다. 하류 의암댐도 수문을 추가로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철원에는 이틀간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춘천과 화천, 홍천에도 2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춘천과 철원을 잇는 국도 5호선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춘천에는 시간당 20mm의 강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붕괴 당시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지만 전신주 2개가 함께 쓰러졌습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지반이 많이 악해지면서 도로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지금도 폭우가 줄지 않고 있어 추가 붕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 곳곳에서 나무 쓰러짐과 낙석,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청은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반복적으로 중부지방을 통과하고 있어 20일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네, 현재 수도권에선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연일 쏟아진 폭우로 한강은 여전히 꽤 불어난 상태입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곳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잠수교 현재 수위 6.8m입니다. 어젯밤 한때 7m를 넘겼는데 밤사이 빗줄기가 잦아들며 지금은 보시다시피 수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잠겼던 다리와 한강공원도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강물이 여전히 찰박찰박 차올라 있고요. 차량 통제 수위인 6.2m는 넘긴 상태라 여전히 잠수교 출입은 막혀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부터 통제가 시작됐으니 벌써 16시간째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팔당댐에서 계속 방류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물이 빠지는 데까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수위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올림픽대로 여의상하류 나들목과 영동일교 등 구간은 밤사이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기권에선 산사태 여파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 방향 도청나들목에서 포곡나들목 사이 전차선 통행이 안 되고 있고요. 고양시 현천 육관문도 어젯밤부터 계속 통제가 유지 중입니다. 이에 따라 출근길 도로 상황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이처럼 이틀 동안 중부지방에 극한호우를 쏟아낸 정체전선은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호우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현재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모두 그치고 하늘빛이 흐리기만 한데요. 반면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제주도에 먼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차츰 남부지방으로도 유입되면서 빗줄기가 굵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남 많은 곳에 최고 100mm 이상, 경남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의 경우 지난 화요일 새벽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더욱 예의주시가 필요한데요. 현재 호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전남 장흥과 신안 등지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중부지방은 산사태 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일 또다시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 그 사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Future President Donald J. Trump.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지막 연설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사퇴론으로 내홍을 겪는 민주당과 달리 트럼프로 똘똘 뭉쳐 미국 대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밀워키로 가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공화당 전당대회 현장입니다. 네, 나흘간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데 오늘 트럼프 연설 언제로 잡혀 있나요? 네, 이곳 현지 시간으로는 밤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락 연설은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정식 지명돼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는 공식 출발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 지난 주말 피격 사건 이후 공개석상에서 처음 발언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 사퇴 여부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오늘 연설로 하나로 똘똘 뭉친 공화당의 전열을 과시할 계획입니다. YTN은 오늘 트럼프 연설 장면을 동시 통역과 함께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메시지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지죠? 네, 지난 주말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 트럼프의 수락 연설 메시지가 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 대신 미국의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당대회장 앞에서 만난 지지자들도 하나같이 트럼프가 통합을 내세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y're not willing to stop using the media against us. They're not willing to stop dividing us and call us racist. So we want a unifying message, and we're willing to work with them. Unifying, bring the people together. This is an American party. It's not Republican, Democrat. We all need to come together to stand behind this president to make your life better. 어제는 트럼프가 제 뒤로 보이는 무대를 미리 찾아서 예행 연습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무대 배경은 백악관 외경이었는데 그만큼 재집권의 의지를 강조하는 무대 장치로 보입니다. 오늘 트럼프가 오른쪽 귀에 붙인 거즈를 떼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당대회 연사들 가운데 깜짝 인사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레슬링 레전드죠. 헐크 호건이 오늘 전당대회 연사로 나서 지지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당초 연사 명단에는 없었는데 오늘 깜짝 공개됐습니다. 또 오늘 전당대회 리스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이종 격투기 단체인 UFC의 데이나 화이트 CEO입니다. 연설 순서가 마지막 트럼프 수락 연설 바로 앞에 잡혀 있습니다. 매우 비중 있는 위치에서 트럼프 지지 연설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도 오늘 연설에 나서고 둘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도 후반부 연설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나흘간 전당대회에서 이 아들, 손주, 며느리 다 무대에 올랐는데 부인과 딸은 볼 수 없었는데요. 오늘도 연사 명단에는 없지만 부인인 멜라니아와 장녀 이방카가 전당대회장에 처음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러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의 길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바이든 전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도 사실상 후보 사퇴론의 가세함에 따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안팎의 후보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 결단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8일 당 지도부의 사퇴 압박과 친구들의 설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로부터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델라웨어의 사저에서 격리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론에 다소 누그러진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총격범이 한 게임 사이트의 범행을 예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총격범 매튜 크룩스는 자신이 즐겨 찾았던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7월 13일이 나의 시사회가 될 것이며 개봉하면 지켜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실은 연방수사국과 비밀경호국의 현지 시간 17일 의회 비공개 보고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CNN은 크룩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일시를 비롯해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도 검색해봤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강원도 원주시 야산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려와 한때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북한이 내려보낸 오물풍선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안보라 기자입니다. 퍼붓는 빗줄기에 도로 옆 야산이 주저앉았습니다. 뿌리를 드러낸 나무들도 도로 위로 쓰러졌습니다. 이딴 폭우로 야산에 흙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이 사고로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일대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충북 영동군 부근입니다.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에서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1시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18톤 택배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 중에 이상함을 느낀 운전자는 다행히 대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은 뼈대만 남긴 채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 아래쪽에서 퍽퍽 소리가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던 비가 그친 하늘에서 이번엔 종이장들이 떨어집니다. 북한이 다시 한번 오물 풍선을 내려보낸 겁니다. 풍선이 터지면서 고양시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종이 등 쓰레기로 도로가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YTN 안보라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사과를 했지만 이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5번째 방송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 한 후보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당시 당 대처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 공방이 오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정치적 동지의식이 없다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나 후보로부터 받았다는 걸 폭로한 건 정무적 감각도 애당심도 없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우리라는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가? 당에 대한 애정이 없고요. 아직도 지금 검사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구나. 윤상현 후보가 신뢰관계도 중요하지만 당시 정부 강요였던 한 후보의 입장도 이해한다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당시 한동훈 장관도 보면은 저희 다하고 어떤 동지의식이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법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는 한 후보가 SNS에 올린 사과조차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협공을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아까 그 페북에 올린 사과문 보셨죠? 네, 봤습니다.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당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한 후보는 거듭 신중하지 못했던 발언임을 인정했지만 당 지원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냐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의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패스트트랙 사건으로서 고통받는 보좌진이라든가 전현직 의원님들에 대해서 당의 지원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제대로 법률적인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요. 한 후보를 겨냥한 신뢰성을 고리로 한 집중 공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하고 현재 신뢰가 어느 정도라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님과 저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고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사이입니다. 나중에 불리해지면 그 캐비넷 파일에서 꺼내서 또 약점 공격의 재료로 쓸 겁니까? 저하고 통화한 거를 줄줄줄줄 읊으셨죠, 원 후보님. 당권 주자들은 이제 한 차례 토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당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론 모레부터 이틀 동안 ARS 투표가 진행이 되고 전체 20%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같은 시기에 이뤄집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오늘 오후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폭로 논란과 각종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첫 방송 토론회에선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여부를 두고 김두관, 이재명 후보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등 현안들을 두고도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 첫 방송 토론회, 포문을 연 건 김두관 후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임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2년 뒤 지방선거 공천을 하거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따져 물은 겁니다. 혹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시중에 유대무죄라는 말이 떠돕니다. 대표가 되면 무죄가 된다는 말이죠. 이 후보는 그러나 당원 당규상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지방선거 공천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고 이미 당대표로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표를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겠느냐고 맞받았습니다. 가치 있게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실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원 당규가 개정돼 공천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거듭 압박했고 이에 이 후보는 재반박을 하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2026년 지방공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약속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당원 당규를 제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대선을 나갈지 안 나갈지 지금 모르는 많은 우리 당원들이 제3자 추천 방식 등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둘러싼 이견도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는 원안 고수, 김두관, 김지수 후보는 여당 수정안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탄핵과 종부세, 금투세, 당내 일극체제 우려를 비롯한 현안들을 두고서도 이 후보 대 나머지 후보 구도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주식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젊은 친구들의 그런 돈과 이런 그 자산 증식에 대한 그런 욕망을 꺾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 기조에 대한 비판이나 이 후보의 기본사회 구상,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 등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이번 주말 제주를 시작으로 지역별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해 수해 구조 활동을 하다가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일주기를 앞두고 여야의 발길은 각각 공수처와 분향소로 엇갈렸습니다. 순직 일주기에 맞춰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도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일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를 찾았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정쟁용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들은 잇따라 추모 분향소를 방문했습니다. 일주기를 맞아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건데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은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25일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린다면 곧바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의결 요건인 200표를 넘기 위해 8석 여권 이탈표를 확보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도 최상병 특검 공방 전초전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새롭게 드러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14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탄핵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절차를 우회한 위헌, 위법적 청문회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의 일방적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청문회 참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는 같은 편의 사람들은 말 맞추게 하고 다른 편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겁박하는 마녀 사냥의 장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일주기 추모제와 탄핵 청문회가 예정된 오늘 정점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최상병 사건의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기 전 당시 법률비서관이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과 통화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군사법원이 조회를 허락한 대통령실 번호의 통신 기록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9분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31초간 통화했습니다. 이후 오전 11시 43분에는 주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약 44초간 통화했고 10분쯤 지난 오전 11시 54분에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약 2분 48초간 통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 측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일한 1년 8개월 동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그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고 관여한 적도 없다며 1년 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일반 전화로 44초 동안 통화한 것만으로 사건에 연관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통화 내역이 공개됐지만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과의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주고받은 전화와 문자 기록을 최근 제출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포함해 골프 모임을 의논한 대화방 멤버들과 소통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VIP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었다고 말한 인물입니다.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의 장례 절차가 어제부터 4일 동안 이어집니다. 경기도 성남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에는 이 중사가 순직한 지 3년 2개월 만에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유가족은 사망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은 뒤 장례를 치르려 했지만 건강 문제와 공군의 협조 등을 이유로 장례를 결정했습니다. 공군의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소속 부대 부대장장으로 진행하며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서희초 사건 일주기를 맞아 어제 전국 곳곳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서희초와 서울 교대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교사와 학생 등이 잇따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어제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와 공동으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사들은 서희초 사건 뒤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며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현행법상의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여름 한반도 곳곳에서 아주 좁은 곳에 시간당 100mm를 쏟아내는 극한호우가 8차례 발생했습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평년 장마의 누적 강수량을 넘어섰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6일 밤부터 어제 아침까지 36시간 동안 경기 북부 판문점에 내린 비는 무려 614.5mm. 이틀 동안 밤마다 300mm 넘는 비를 쏟아낸 겁니다. 이런 괴물호우는 올여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50년 빈도의 비를 일컫는 1시간 100mm 호우가 이번 달 벌써 8차례 발생했습니다. 쏟아부은 시간은 주로 자정에서 아침 8시 사이, 새벽입니다. 원인은 하층 제트기류입니다. 정체전선, 즉 북쪽의 저기압과 남쪽 고기압 사이 고도 3km 아래쪽에 부는 제트기류인데 낮에는 난류의 영향으로 그 기세가 꺾이지만 밤에는 속도가 빨라지며 따뜻한 수증기를 대량으로 공급합니다. 올여름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 장마 기간 강수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어제는 발생 원인이 다른 비구름이 합쳐져 기이한 모양의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 모양의 비구름은 이동 속도가 느려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비를 뿌리게 돼 더 위험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남서류의 영향만 받아서 올라갈 부분들이 남서류와 북서류가 일시적으로 힘겨루기 하는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바로 북상하기보다는 한번 멈추었다가 북상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서쪽에서 저기압이 유입되며 남부와 충청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타이완 남동쪽에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 저압부를 주시하며 내일 이후 날씨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중부에 이틀 내내 극한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야행성 폭우의 원인과 앞으로의 장마 전망까지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최근에 수도권 특히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비가 무섭게 쏟아졌거든요. 네. 얼마나 정도 내렸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실제로 이제 경기 북부 그리고 서울 이렇게 포함해서요. 어제 그제 이렇게 비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내렸는데요. 경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비가 왔던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주 지역 같은 경우에 이틀 동안 한 635mm 정도 비가 왔는데요.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왔느냐? 1년 동안 파주 지역에 내리는 전체 강우량이 약 한 1,300m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1년 동안 내릴 비의 절반이 이틀 예. 동안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왔고요. 또 수도권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서울의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한 시간당 250, 하루 이틀 동안 250mm 정도 내렸는데 이것도 서울의 1년치 비의 한 5분의 1이 이 이틀 동안에 집중된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다라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급 재난 문자도 뭐 이틀 동안 40건 넘게 발송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특히 밤이나 새벽 시간대 이렇게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 실제로 이제 뭐 많이 알려진 것과 같이 과거보다는 이 장마 전선이 굉장히 폭이 좁고 선형으로 돼서 이 라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마디로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상황인데요. 야간 같은 경우에 이제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 빨리 식으면서 남쪽에 있는 이런 고온 다습한 한마디로 습기를 많이 먹은 수증기를 많이들 먹은 이 공기들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야간이 훨씬 더 강한 이런 이제 이 비구름이 형성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이제 대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빨리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야간에 또 취약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해가 발생했을 것 같은데 어떤 피해들이 있었나요? 실제로 뭐 지금 현재 한 전국적으로 이틀 동안 1,200여 명 정도가 비상 임시로 대피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오산이라든지 당진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범람을해서 이런 침수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한 400여 곳 정도가 침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당진 같은 경우에 범람을 하면서 인근에 학생들이 한 1,900명 정도가 일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들도 발생을 했었고요. 또 일부 이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망자도 발생을 했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사망자라든지 또 저수지의 수위가 이제 높아지면서 낚싯배가 뒤집어지면서 2명이 또 실종되는 이런 상황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곳곳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지금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가 되어 있잖아요. 남부지방은 또 최근에 호우가 집중호우가 있었고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을 것이고 또 피해 복구를 하는 곳도 아직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주간에는 소강 상태가 됐다, 야간에 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임시적인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도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가 직접 내리지 않더라도 토양에 이미 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쇄적인 어떤 또 후속으로 2차적인 어떤 산사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 긴급 복구를 하더라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또 대부분 또 이제 상류 지역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려온 것들은 사실 그 당시에 물이 불어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이후에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또 수위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천 주변이라든지 산 주변 이런 곳들은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서 위험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이제 갑자기 집중돼서 호우가 내리면 물이 갑자기 불어나잖아요. 도로가 이제 갑자기 물에 차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 차량이 좀 갑자기 침수가 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중에 도로가 침수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의 차량이 어느 정도 침수됐는지를 확인하시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앞차의 바퀴가 한 3분의 2, 절반에서 3분의 2 이상 잠겼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빨리 차량에서 내리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만 물이 차더라도 차가 이 타이어가 이제 뜨는 부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빨리 차량에서 나오셔서 침수가 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이때 이제 차 문이 제대로 잘 열리지 않는 경우들, 왜냐하면 바깥에 물이 찼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잘 열리지 않을 때는 물이 어느 정도 찰 때 바깥 차량의 수위가 한 10cm 이하 정도 됐을 때 문을 열으라고 이렇게 좀 기다리라고 하는데 사실 물이 차는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을 때 열리지 않는다면 창문으로나 혹은 선루프 이런 것들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탈출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면 창문을 깨고라도 빨리 차량에서 나오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량 침수 피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런 가운데 지금 팔당댐이 수문을 열어가지고 방류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 영향 없겠습니까? 실제로 팔당댐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이 방류된 물이 서울까지 오는데 한 8, 9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이미 이제 잠수교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통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계속 높은 수위로 형성이 되는 이런 상황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출퇴근하실 때 이렇게 영향을 받는 통제를 받는 곳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 정보들을 조금 더 잘 확인하셔서 출퇴근에 문제가 없게끔 잘 준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방류가 된 상황이라면 다른 쪽에 이제 이런 수위가 전체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저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수가 잘 안 될 수 있는 역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상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비가 내린 이후에 어떤 그 대비 상황, 좀 위험 상황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짚어보자면 아까 산사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땅에서도 이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뭐 세종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주의해야 될 사항 또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보행 중에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들, 이를테면 인도 같은 경우에 보도블럭이 이를테면 심하게 튀어나와 있다거나 혹은 또 이를테면 땅이 물러진 상황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하실 때도 이를테면 물 웅덩이라든지 땅이 이제 물렁물렁해지거나 또 평상시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데 물이 고여 있다 이런 데들은 좀 위험할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우회해서 다니시는 것들 중요하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싱크홀이 있는 경우 또 물웅덩이가 있는 경우에 차량이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다가는 사실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2차 피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 전방 주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정확히 하셔야 되겠고요. 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감속 운전 그리고 또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이렇게 이격시켜서 운전을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장마 기간 동안 호우의 양상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당장 이제 오늘 호남 지역 그리고 이제 내일은 다시 도시 수도권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당 30mm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극한호우는 아니지만 호우 정도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시간당 30mm는 굉장히 많은 비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언제 또 극한의 호우로 또 전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는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장체 전선이 워낙 이제 중부 남부 오가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 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등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집값 오름세를 잡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17주 연속 오름세에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 서울 아파트 한 달 매매 거래 7,000건 육박. 묻지마 추격 매수에 매물 감추기 현상까지 나오고 수도권에까지 상승세가 확산하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당국과 국무조정실이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량을 구체화했습니다.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9년까지 약 23만 6천 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비 사업장의 갈등을 적극 중재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고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전세시장 대책으로는 공공매입 임대주택 13만 호를 내년까지 공급하되 이 가운데 5만 4천 호는 올 하반기 수도권 지역에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9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 대출의 압박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제 회피, 편법 정여, 허위 매물 또는 허위 신고 등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사안에 따라 행정 조치 및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집값 상승 추세를 바꾸기엔 약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부분 기존의 계획을 수치화한 수준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새로운 대안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현실적인 인식이 다소 약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기했어야 되는데 현재 3기 신도시 물량을 언제까지 이 정도의 물량 확인을 해준 것에 불과하고 정부는 다음 달에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대책이 얼마나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출생 등록 누락을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출산 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 출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연월 일시, 생모의 성명 등을 출생 14일 안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통보를 하고 심평원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콘택트렌즈 세정액이 미생물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대상으로 미생물 시험을 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산소가 있는 곳에서 잘 번식하는 호기성 미생물 수가 기준치 100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4개 제품은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제조한 내 눈에 편안한 멀티퍼포스 솔루션 액과 네오플러스 골드, 드림아이 액과 프렌즈 프로 B5입니다. 다만 이들 제품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이나 녹록균, 황색 포도상구균 등 특정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4개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한 가운데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세정액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7,648명이 사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임용 대상자 전공의 가운데 인턴은 96.2%인 2,950명, 레지던트는 44.9%인 4,698명이 사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으로 모두 7,707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오늘까지 검증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모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지방 전공의들이 이른바 서울의 빅5 수련병원에 진출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가운데 병역 대상자는 입대해야 한다는 점도 못 박았는데요.
전공의들은 복지부 장관과 수련병원의 병원장들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기로 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사직 처리 완료 시한까지 복귀 의사를 나타낸 전공의가 거의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대했던 성과는 없었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는 예정대로 오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예고했던 대로 전공의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을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전공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한 추가 특례를 내놓을 생각이 없음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를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방에서 수련하던 전공의들이 이른바 빅5 수련병원에서 수련할 길을 열어준 건데 얼마나 유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반기 모집에 응하는 전공의는 입영 연기 특례도 제공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 처리에 따른 입대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9월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군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를 하셔야 됩니다. 전공의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수련병원장들에 대한 고소를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조 장관은 독단적인 의대 증원으로 권한을 남용했고 병원장들은 이에 동조해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로 수련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출구 전략으로 여겨졌던 전공의 사직 처리가 다시 전공의들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의정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하면서 순차 개각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3명에 대한 인사도 발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개각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유상임 후보자가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잘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습니다. 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하여 첨단 기술 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갈 적임자입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R&D 예산 논란과 관련해 과학기술계에서 소통 부족이란 의견이 많았다며 더 폭넓은 소통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등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부 차관급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출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이,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에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등에 이어 순차 개각에 들어가면서 장수 장관을 중심으로 조만간 추가 인사가 단행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도 조만간 인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자리에 여성을 기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막바지 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첫 판결이라 적잖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동거 생활 끝에 동성 연인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 이듬해 2월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건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두 사람이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부부와 달리 동성 커플에게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또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면 동성 커플을 사실혼 부부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소 씨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 기쁜 소식은 비단 저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우리 사이에 함께 살고 있는 더 많은 성소수자들 그리고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고법원의 판단이 동성 커플의 추가 권리 확대와 동성혼 합법화 논의 확산 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압도적 지지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여성 최초 EU 집행위원장에 이어 여성 최초 연임이라는 새로운 기록도 세웠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Votes in favor 401. 과반보다 41표가 더 많은 401표를 받아 가뿐히 5년 연임을 확정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대체할 만한 후보가 없었던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재선 가능성 등으로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원하는 기류도 한몫했습니다. 극우 강경 우파 세력의 약진에 대한 우려가 새 결집에 도움을 주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재선 일성으로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Our democracy is under attack from inside and from outside, and therefore it is crucial that the democratic forces stand together to defend our democracy. 국방력 강화에도 주력할 전망입니다. 투표 직전 의회 연설에서 국방 분야 투자 확대를 역설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Protéger l'Europe, c'est le devoir de l'Europe. Alors, je pense qu'il est temps de construire une véritable Union européenne de la défense. 의사 출신으로 7남매를 둔 워킹맘 폰데어라이엔은 비교적 늦은 나이인 42살에 정계에 입문했지만 독일 최초 여성 국방장관 등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여성 최초로 EU 집행위원장에 올랐고 이번엔 최초의 연임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에 이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까지 연임에 성공하면서 EU의 여성 파워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후보에 오른 카야 칼라스 전 에스토니아 총리의 인선까지 확정되면 EU 내 빅4 중 3자리가 여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 노동부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월 30일에서 7월 6일 주간 186만 7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2만 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7일에서 13일 주간 이후 약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약 2년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틀어 기준금리를 인하한 유럽중앙은행이 이번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ECB는 현지 시간 1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올해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 방위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57조 원 규모로 책정했던 올해 국방 지출을 약 16조 5천억 원 늘리는 내용의 예산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또 부족한 국방비를 대기 위해 현재 1.5%인 방위세 세율을 5%로 인상하고 개인 사업자와 기업에도 이 세금을 매기는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24시간 내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했고 러닝메이트인 벤스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중국이 미국의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불과 며칠 앞두고 번화가인 샹젤리제 거리 근처에서 경찰관이 흉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8일 오후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에 흉기를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도주하던 남성이 갑자기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경찰관은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며 가해자는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광산 광업권 보유 기업이 향후 상업 채굴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서류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지난달 6일 등재 보류 판정을 내리면서 권고한 3가지 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이코모스는 당시 상업 채굴 재개 금지 약속 외에도 에도 시기 이후 유산이 많이 남은 구역 제외 일부 유산의 완충 지역 확장을 권고했습니다. 이코모스는 또 추가적 권고 항목을 통해 전체 역사를 현장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 전시 전략을 책정해 시설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주문했지만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